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집중진단 제주 진행을 맡게 된 김희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제주사회의 뜨거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총선 선거는 끝났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진보 정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오늘 진보 정치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과 함께 이번 총선 평가와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제주의 가치를 내걸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당선된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순아 정의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직접 주자로 완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됐고요. 선거 직접 뛰어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 지역구에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지금도 역시 제주시 을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그 지선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그 제주시 을 지역의 선거를 같이 진두지휘하면서 그 민심에 대한 혹독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이제 정의당의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의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선거이지만 결국 거대 양당이 담지 못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실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그리고 뭐 농민, 여성, 기후위기의 문제도 있지만 산적한 제주 현안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로 출마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선거 과정 내내 정말 간담회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더 큰 이야기로 해달라. 우리의 이야기를 좀 제발 좀 대변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선거 결과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들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의 이름으로 펼치고자 했던 선거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단호하게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독한 평가가 정권에 뿐만 아니라 어떤 네. 진보 정당에도 그런 평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보당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3석을 차지했고요. 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그리고 본인도 지금 진보당 간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고요. 이번 진보당의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지역에서 보궐선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현 정부의 아주 중간 평가라 의 논리가 더 크게 좌지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야권 연대 선거 연합의 이야기를 진보당이 계속 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큰 연대는 못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좀 선거를 연대해서 치르게 됐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든가 거치면서 지역구 한 석, 비례 2석을 얻은 부분이 결과로 나왔는데 사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해서 뭔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역구 1석과 비례 2석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진보 정당들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후로도 계속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2대 총선 결과를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정권 심판론 아니겠나 싶은데요. 박찬식 대표께서 이런 결과의 원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가 모든 걸 덮은 선거였다. 구도도 정책도 다 덮어버린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어떤 성향별로 나눠보면 범민주 계열이 192석,
조국신당하고 이제 그 김종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범국힘 계열이 111석 그리고 이제 민주당 왼쪽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진보라고 본다면 7석입니다. 사실은 7석은 지난번 21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난번에도 워낙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고 더구나 이제 그동안 진보 정당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제 정의당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는 이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물론 진보 정치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가 워낙 컸는데 그 성과가 민주당 쪽으로 다 갔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에다가 또 그 소선거구제를 좀 보완하려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마저 거대 정당들이 악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진보 정당들의 어떤 그 숨구멍을 좀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진보적인 지향을 갖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기존 진보 정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제도나 구도만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보 정치가 정말 왜 그렇게 됐는가를 돌아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당이 있었다면 조국혁신당은 등장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범진보 7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석을 어디로 좀 분류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 6석이죠. 진보당 2, 새진보 2, 그다음에 시민사회 2. 예. 그래서 6이고 그다음에 진보당의 지역구 1명 해서 7명이죠. 예. 어쨌든 민주당의 외피를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범진보를 예. 분류할 수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다신 거고요. 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세 분이 기본적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심층적으로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정의당은 어쨌든 진보 정당의 상징이자 어쩌면 거대 양당을 견지하는 제3정당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그 혹독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이런 유권자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의당의 지향은 노동 그리고 복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진보 정치가 대변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를 이루어내는 것을 이제 표방을 했던 것인데요. 결국은 의석이 그 의석을 저희 국민들이 그 자리를 내주셨었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선명성, 그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단순히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법안 하나도 노동 현장이든 아니면 그 법안에 실제 함께 추진해야 하는 그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그것을 이뤄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어떤 이제 당 내에 어떤 문제들이 또 있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핵심은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펼쳐 나가야 하는 부분들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지구당 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 사실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일정한 상당한 득표나 지지를 얻었던 건 사실인데 조금 취약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정의당이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나 전농이나 이런 대중 조직이나 지역에 그렇게 기반이 강한 조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조직적인 기반은 오히려 지금 진보당 쪽이 더 강합니다. 다만 이제 진보당이 어떤 국민적인 정치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기대어서 이제 진출을 한 건데 그런 조직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또 성향이 또 굉장히 약간은 이질적인 부분들이 정의당 안에 존재하면 아까 얘기했던 노동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전에 참여당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회찬 그 전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뒤늦게 막 결합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지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안정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정의당 자체에 조금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그게 진보 진영 전체가 크게 뭉쳐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각자 이제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면 그 취약성이 크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진보 정치의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의석을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보당도 겨우 민주당에 의존해서 세 석을 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진보 정치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그동안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계속 갉아먹고 오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치가 이렇게 단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층 대중 조직을 포함해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어느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동 주체로 나와야 되는데 다 관망하는 그러다가 이쪽 찍고 저쪽 찍고 하는 이런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번 선거에서 몇 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 진보 정치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적어도 한 15% 20% 가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현실화시켜낼 수지 못하면서 그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과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잠재력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당 의원한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정의당의 추락은 진보 정치의 패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박찬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부 심판론이 모든 정책을 덮었다 그 표현도 저는 맞다고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민심은 정부 심판에 많이 집중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진보당은 총선 아주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려왔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만큼이라도 모아보자고 한 것이 이번 총선의 어떤 선거연합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보 정치가 이제 위기라는 거 안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과제가 있지만은 진보당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 안에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정부 심판을 제대로 하자라는 거 안에는 이것은 민주당이 어떤 외피를 쓰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어떻게 이 총선을 뚫고 갈 것이냐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가 좀 그쪽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현실 정치에서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합해서 의석을 좀 확보한 거거든요. 이런 선거 전술이 과연 진보 정치를 위해 좋은 방안일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민심의 방향은 이쪽에 있는데 그냥 진보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냐라기보다는 진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제대로 민의를 살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민심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민심을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선거연합이라는 것 안에서 그렇다고 그 진보당이 그리고 새정치연합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름을 바꿔서 간 건 아닙니다. 다 본연의 당을 갖고 그 당대당으로서 연합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이 선거 결과로서도 틀리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반론하시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거대한 그 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줄기 외에도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민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소수자들의 문제, 그리고 제주를 보면 제1공항의 문제, 현안들의 문제까지 정말 숱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물론 거대하게 이 윤석열 심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이 돼야 하지만 다 그냥 집어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심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이 위성 정당의 체계 안에서 다 저는 블랙홀처럼 다 흡수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 위성 정당으로 꾸려진 이 지금의 선거 결과를 갖고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민주당의 입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선거가 다 되어서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저는 편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위성 정당 금지를 해놓고 저는 위성정당 금지법이 생겼다라고 하면 전 판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이 진영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 심판 역시도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더 강화시켜버린 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시고 아마 정작 박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잠시 네, 이따가 네. 종합 토론해 주시고 제 발론 드리겠습니다. 뭐 진보당은 이제 그 선거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빠른 부분으로 준비했던 87명의 후보들 중에 21분의 후보만 완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일화로 인해서 용퇴를 했습니다. 선택을 받고 안에서 아까 강순하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들, 노동과 기후와 이런 지금 당장 해결된 그 민심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다 동의되는 부분이고 진보당 역시 정의당과 같이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안에서 살 거냐 아니면 밖에서 살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결정권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보당도 그 66명의 후보들이 몇 년을 준비했던 후보들이 용퇴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것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을지역에서 선거 이렇게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출마를 하면서 우리 당과 그리고 이 제주에서의 진보정당 연석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꺼내졌고, 하지만 제가 이제 출마를 이제 의사를 밝혔고 하는 과정에서 송경남 후보님께서 제주시 을지역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어떤 그런 이렇게 논의 없이 김한길 후보님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러면 지금 제주의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허탈했었거든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럼 이후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진보 정치는 이제 다 그 거대 양당이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 진보당의 이 과정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되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의 말씀 이 정도로 듣고 네네. 정작 아주 박사님이 짤막하게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민주당과 그 어떤 큰 과제 앞에서 연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진보 진영이 단결이 더 우선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대를 해야 그 연대 자체도 좀 더 평등하고 그 힘 있는 연대가 될 수 있는데 이번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어떤 서로 간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보당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노력이 없이 그렇게 갔다면은 분명히 그 문제의식이고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대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그 총선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고 중앙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됐었는데 아까 회의 체계는 제가 뭐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대화가 없었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가 좀 안 되고요. 동의는 구체적인 대화 안에서는 안 됐겠지만은 전체적인 곳에서 대화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진보 정당이 참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다시 토론하면 이거 가지고 한번 1시간 이상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질문은 아마 제가 일반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진보 정당 아니야? 무슨 진보의 위기라는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유권자도 제법 있을 듯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해 주실 수 있는지 한 세 분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제주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 20년 넘게 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독식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어떤 선택이었겠지만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다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이 얘기들을 정말 다 담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내놓았던 그 공약들의 반만 지켜졌어도 지금의 제주의 상황일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선거 때는 뭐든지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는 선거는 우선순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디에 먼저 더 투입할지 그리고 어떤 법안을 먼저 더 만들어낼지 거기에서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서민들의 그 민생 법안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될 때도 정의당이 함께 이제 했던 과정들이 있었지만 정말 겨우겨우 이제 통과가 되는 저는 이 과정이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보 정당이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걸 우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다, 진보 정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주에서는 더욱더 기득권 정치가 되어버렸다. 그 반적인 예로는 현안들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의 문제, 그리고 월정리 문제, 이 수많은 현안들의 문제에서 민주당은 없었어요. 그 현안들의 문제가 제주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갖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도민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니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사실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보면 유럽에 있는 보수당보다도 더 보수적인 정책들을 갖고 있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민주대 독재했는데 저쪽이 독재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보수가 되면서 그 상대적인 이름으로 이제 그걸 채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나 정책적인 지향적 이념이나 정책 지향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자유주의 보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뭐 수구적인 보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학적으로는 맞은데 이제 용어가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보수라고 진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하게 하면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좀 더 중요한 게 제주사회에서 제주도민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받아들였는가가 저는 좀 그 당을 판단하는데 좀 그 어떤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보 정당의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진보 정당과 민주당은 다르다,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좀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주의 진보 정당 그리고 그럼 제주의 진보 정치가 살 길은 도대체 무엇일지. 그럼 무슨 정체성 문제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당내 민주주의 문제, 조직적 문제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와 가치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 제주 지역의 한정에서 한번 제주 진보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대안을 한번 토론해 보죠.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사실은 제주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그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진보 정치 잠재력이 가장 큰 곳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도의원 비례득표를 보면 그 진보 정당 4개가 차지한 비율이 20%가 넘었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진보적인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제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잠재력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그 진보 정당들이 좀 더 지역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정책이나 중앙의 어떤 그 풍향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역의 의제나 현안들을 더 발굴하고 그것에 이제 달라붙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런 이제 좀 더 그 영어로 하면 로컬라이징 지역화된 정당으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더구나 제주는 다른 데와 다른 제주만의 특수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이공항도 그렇고 난개발도 그렇고 아까 바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진보 정당들이 함께 그 달라붙어서 그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주민을 모아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도 눈앞에 있는데 정말 함께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들이 각자 또 지난번 비례 우리 얼마 전 이번에 비례에서 10%를 얻어도 다 쪼개지면 의원 한 명 못 내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대중조직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일반 진보적 유권자들이든 어디로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극화되고 수동화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의 주체성들을 살릴 것이냐 신나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거를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 그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해결이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충분히 또 다음에 미래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제주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진보적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먼저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 도민 공론화를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내고 도민들 스스로가 영리병원보다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고 알리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제주의 어떤 물류비 문제, 그 추가 배송비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런 노력들이 주민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 나오는 과정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그만의 변화들도 도민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진보 정치랑 진보랑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작더라도 조금씩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박찬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는 이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좀 더 다른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이 전 도민들이 그 진보 정치의 효용을 느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또 반응하는 게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의 이제 허창욱 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강경식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혜재 의원님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대변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효용을 이제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제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정말 수많은 현안들이 있고 그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의 이제 어떤 개발과 성장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공동체까지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목소리로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효용을 더 정말 제주 도민들이 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시의회를 반드시 함께 부활시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갖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실제 2017년에 제주의 그 정치개혁 그 과제를 놓고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제주에서만큼은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래서 제주에서 정말 가깝게 이 진보 정치의 효용을 더 느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아까 말했던 제주 지역에서의 또 다른 진보 정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역 밀착형으로 가고 의제를 발굴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런 지역 현안을 발굴해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 그 문제 제기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 하지만 그 성과물은 기성 정치인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 과연 진보 정당이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드리면 어떻게 재반론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진보 정당들이 어떤 일정한 단일한 대오라고 할까? 사람들이 같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이쪽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제2공항 실천을 열심히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지금 구조 그대로라면 지금 정치 지형 그대로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선거제도 얘기를 좀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번 위성정당 문제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어졌습니다. 그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적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위성정당 금지법이 현실성이 있을까는 조금 물음표고요. 사실상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선에 대해서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진보 정당들도 하지만은 여당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대선을 대비되는 아마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 반드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변화는 충분히 논의하고 될 건데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서는 진보 정당만 얘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거대 양당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 정치 개혁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건은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 정당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항상 선거 때마다 제3지대의 요구하는 것은 이 거대 양당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제3지대의 출연을 독려하면서 저는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의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정치 지형을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발의를 했었어요.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했지만 거대 양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결국은.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그 대선 시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 막바지에 와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진보당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이것을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전 너무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단순한 선거 제도를 넘어서서 개헌을 포함하는 좀 전면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다양해졌고 또 과제나 문제들도 굉장히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을 민의의 국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제도나 이제 지금 정치제도는 이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적대적인 상호 의존 구도, 이 구도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누가 더 잘하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나쁘냐.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저쪽은 더 나쁘지 않냐. 이 경쟁 속에서 모든 정치 구도가 이제 모든 정치 이슈들이 삼켜져 버리는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지금 후진적인 정치 형태를 극복할 수가 없고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요구, 다양한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다당제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후보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더 나쁜 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되는 이런 구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권력 분산도 필요하고 지자 단체장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선거구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한 4, 5%밖에 차이 안 나요. 전체 득표. 그렇지만 의석수에서는 이거 완전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선거구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를 만들었지만 저는 위성정당 금지법 가지고는 방지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설사 예를 들어 모든 그 지역구 후보를 내는 당이 반드시 비례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비례도 내고 또 위성정당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중선거구제나 뭐 비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예를 들어 제주도 전체에서 국회의원 3명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비슷한 제도라면 비례를 확 늘려서 저는 의석수를 한 50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좀 큰 정치 개혁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요. 초명망가들, 초엘리트들만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 강순하 위원장님 아까 뭐 국민의힘은 큰 기대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정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선거 그렇죠.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영원히 제2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현실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 진영이 국민의힘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될 때 아닐까요?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민주당이 만약에 평탄하게 가서 대선도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보수적일 방어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들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선을 앞둔 이 시점이 사실은 정치 개혁을 하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아까 조금 이전 얘기인데 그 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공은 누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선거제도 역시 어떻게 되든 도민들이 자기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은 그 우리 지부정당들이 다 같이 가야지 않나. 그리고 힘을 합하고 싶다면 힘을 합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정치 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1987년에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7공화국으로 다시 좀 우리 변신해야 될 때다라는 사회적 요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앙정치 차원의 얘기고 그럼 우리 지방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개혁의 모델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조례 단위에서 뭐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지방선거 이제 바로 대선 전에 지방선거 먼저 있을 텐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지금 총선이 총선 때는 정말 정당이 다 이합집산하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그런 이 총선이 치러지면서 그 정당 구조로 지선과 그리고 대선까지도 이제 같이 쭉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2년 뒤에 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제의 어떤 결선 투표제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제주에서도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선 전에 우리 이 그 행정체제 개편과 그러면 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꺼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할 때 선거제도까지 지역 선거제도까지 네. 건드려 네. 보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우리 도민들이 왜 도의회가 저 모양이냐, 왜 도의원들이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그 동네 소선거구제로 뽑는 한에서는 그 의원들은 당선을 위해서는 동네 경조사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저 부차적인 문제예요. 저는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제주도에 제대로 된 정치 내지 도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 도의원을 지금 선거구처럼 3개로 나눠서 각 선거구에서 10명씩을 뽑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기 동네 경조사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도의원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개혁이 사실은 특별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특별법 안에서도 제주도는 그런 식의 개혁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좀 시도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동네 소선구제로 당선되신 분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지역 일꾼을 자처하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은 그 도의원은 광역의원이고 제주도 전반적인 일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일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도 전체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런 고민으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의 발전이 그 전체의 발전으로 그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 선거 제도를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민의가 많이 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아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선거 때 공약으로 냈던 것이 이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부활이 되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였고 연동형 역시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중앙 정치는 중앙 정치대로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지역 내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발 함께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지지를 하라는 소리냐? 진보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함께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정치 제도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민의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도 같이 함께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손잡는 게 아니라 좀 정의당과 손잡아서 하자라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초점 때 계속 했는데 다 같이 못한 부분이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제도 개혁 중에 사실은 선거 연합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제도 개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위성정당은 그 당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에요. 후보들만 들어간 거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이 선거 때 연합해서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고 네. 비례대표도 낼 수 있고 할 수 네. 있는 이런 제도 개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양영수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건 정말 팩트예요. 중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겠지만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후보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걸 모르는 그런 데서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진보당이 이 위성정당과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책임 역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이제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은 중앙당 차원의 문제라서 결국 그래서 지역 정당을 만들자는 그런 대안도 많이 나오긴 하고요. 어쨌든 정치 개혁이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오늘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 1분씩 듣고 오늘 토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찬식 대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했던 부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그 진보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예를 들어 뭐 지금 기후 위기, 불평등, 뭐 제주도로 보면 난개발, 뭐 제2공항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자의 60% 이상이 제2공항 반대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나 도지사 후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진취적으로 뭔가 이 기후위기나 불평등, 지방소멸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진취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은 결국은 진보 정당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수 정당들이 따라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런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진보 정당들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채찍질을 하더라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의원님. 네. 진보 정치는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민의 삶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진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만큼 더욱 위해서 그 진보 정치인으로서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으로 보답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순환 위원장님. 네.
이렇게 녹색 정의당이 부족했고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지금의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첫 출마였었거든요. 첫 출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당으로 보아서도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정의당이 그간 이제 지역 현안의 어떤 연대했던 과정들과 그것이 제2공항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월정리 등등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응원을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이게 그래서 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해졌고 진보 정당의 어떤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출마했던 것처럼 도민들 곁에서 그 자리를 함께 꿋꿋하게 잘 지켜 나가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출연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 그 한국 정치에 관해서 정치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정치의 양극화는 자신과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를 불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에서 더욱더 진보 정치의 가치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보 정당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돌아가신 이영희 교수가 얘기했듯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은 어쩌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 이후 이 제주의 진보 정치 방향을 논의해본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